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폰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폰게임의 MSG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냉전 시대를 풍미한 무기 탄도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냉전 시대 미소 라이벌 구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탄도 미사일이 막 개발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은 콜드워, 그야말로 차가운 이 서로 총포탄 미사일만 오가지 않았지 이 냉전 구도가 벌어졌고 그 사이에서 누가 센 미사일을 더 멀리 보낼 수 있느냐 이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벌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장 유력한 수단이 지대지 탄도미사일이었던 거죠. 네. 그 때문에 진짜 경쟁에서 뭐 위기도 있었을 테고 또 나름 세력의 균형도 맞췄을 것도 같은데 그러면 미국과 이거 소련 네. 그 원조 탄도미사일 원조는 어디입니까? 미국입니까? 소련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어디였냐면 바로 독일이었는데요. 독일이 저희가 전에도 한번 잠깐 다뤘던 네. 것 같은데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V2라는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이게 V가 이제 뭐냐면 빅토리. 예, 그게 아닙니다. 독일이죠, 독일이죠. 예, 독일어로 제가 독일어 발음이 정확지 않을 건데 베어 겔퉁스바페라는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복수의 무기라는 의미예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독일어의 머리 글자를 딴 V1. V1은 이제 순항 미사일이 원조고 V2는 탄도 미사일이 이제 원조인데 이건 뭘 복수한다고 뭐가 그렇게 복수할 게 많다고 독일은?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이 연합국으로부터 굉장히 큰 전쟁 배상금이라든지 아주 가혹한 제재를 당합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거기에 대한 복수 일념을 키워왔는데 그거를 이제 구현시킨 무기가 이제 V1, V2라는 거죠. 아니 그 전쟁에 사과하고 이거 참여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네. 또 그렇게 또 꽁한 생각이 있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V2는 이 1944년 9월 8일 처음으로 이 영국 런던을 향해서 발사가 됐는데 런던에는 1358발이 사용됐고 그다음에 벨기에의 이제 안트베르펜이라는데 1618 등에서 총 45년 3월까지 3200발의 이제 V2가 사용이 됐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정확도는 굉장히 떨어지지만 그 비행 사거리가 한 330km로 그 당시 무기로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또 하나가 이 속도가 굉장히 음속 몇 배로 빨랐어요. 근데 V1은 음속보다 느리기 때문에 V1도 이제 런던을 공습을 했는데 V1은 그 날아갈 때 음속이 하기 때문에 전투기들이 쫓아가면서 보면서 격추시킨 적도 있는데 V2는 뭐 보이지가 않죠. 근데 요격이 불가능했고 탄두 중량도 1톤 가량 됐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졌지만 파괴력이 컸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니까 영국이라든지 런던 시민들한테 정말 공포의 대상이 됐던 거죠. 이제 독일에서 이 V2를 개발을 주도했던 사람은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고 이거는 저 로켓사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는 이름인데 워낙 유명한 나중에 아폴로 계획까지 계속 셀럽이셔서 저도 아는 셀럽이셔서 이분이 이제 여기서 독일 나치에서 그걸 하다가 이제 미군하고 소련군에 들어오니까 소련군에게 잡히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미군에 자수를 하는. 소련 가서 한 게 좀 있으니까 소련 본토에 들어가서 한 게 있잖아요. 소련 쪽은 좀 무섭죠. 그래서 미군에 자수를 했고 126명의 연구원하고 함께 그리고 수백 발의 V2와 함께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폰 브라운이 미국에서 이제 미사일 개발을 담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사일뿐만 아니고 1958년부터 미국의 이제 로켓 개발 담당자 총책임자가 되죠. 사실은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상황이니까. 그래서 V2에서 시작돼가지고 이제 아폴로 11호 1969년에 인간을 달에 보낸 그 기술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다시 이제 미사일 얘기로 돌아오면 전후에 이제 미국이나 소련에서 기본적인 이 V2 바탕으로 된 로켓들을 다 개량을 합니다. 소련으로도 많이 갔거든요, 결국은 많이 데려갔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륙간 비행할 수 있는 이제 사정거리 5,500km 이상의 ICBM 이 있고
그다음에 사정거리 2,500km 내외로는 IRBM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1,000km 내외는 뭐 준중거리용 MRBM, 그리고 700km 내외는 단거리용 SRBM 이래가지고 정말 크게 네 종류 정도가 다 실전 배치가 돼 있죠. 네. 미국과 소련이 그 미사일로 좀 붙었나요? 실제로 많이 만들긴 했잖아요. 근데 붙었나요? 미국과 소련 간의 위기 순간은 여러 번 있었죠. 네. 근데 실제로 미사일 서로 쏘면서 이렇게 전쟁을 벌인 적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공포의 균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상대방이 특히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뭐 하나에 20메가톤 되는 탄두를 가진 것도 있는데, 그거는 뭐 뉴욕 같은 거대한 도시도 초토화할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 한 발 맞으면 우리는 그냥 다 간다. 이런 위기 의식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 쓰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서로 이제 견제용으로 쓸 수 있다. 너 저기 하면 쓸 수 있다는 그런 견제용으로. 핵 말고는요? 핵 안다는 건. 네. 그러니까 비핵 탄도 미사일의 경우도 미국과 소련 간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소련의 경우는 과거 이성국가라고 그 말 잘 듣는 데 관리를 했었고, 미국도 이제 그 우방국들의 이제 무기를 공급을 해가지고. 소련은 미성국이고 미국은 우방국인가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최초의 그런 대리전 성격의 대리전이요? 대리전 성격의 무기 대리전이죠. 예. 대리점이 아니고. 또 말장난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죠? 근데 이 1958년에 50년대 말에 1950년대 말에 대만 해협에서 이제 중국과 대만이 충돌이 벌어집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져서 그때 최초의 이 전투기끼리의 제트 전투기리 공중전에서 미사일이 사용돼요. 그때 이제 미국의 그 AIM-9이라는 사이드와인더라는 이제 공대공 미사일이 이제 사용되고 그러는데, 그 당시 중공이죠. 중공이 이제 미그 15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데, 이때 이제 미사일이 사용된 거지만 이건 엄밀하게는 이제 탄도 미사일이 아닌 공대공 미사일이기 때문에 성격은 좀 다릅니다. 네. 이제 1962년 10월 14일에 미국 정찰기 U2라고 있습니다. 꽤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정찰을 하는, 이때도 정찰 위성이 사실 실험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는 실용화하기에는 약간 좀 이르죠. 네, 렌즈가 좀 안 좋았나? 뭐 여러 가지로 뭐 이 위성 자체가 이렇게 많던 때가 아니고, 그래서 이때 사진들은 되게 이제 U2가 찍은 사진들이 많은데, 쿠바 상공에서 이제 사진을 하나 찍게 됩니다. 근데 이 사진이 이제 야자수 숲속에 나와 있는 그 트레일러하고 미사일 경납고, 그리고 뭐 미사일들 R-12니 R-14 지대지 미사일 이런 것들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쿠바에는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이거는 소련이 갖다 놓은 거죠. 여기가 그 콘보이, 여기 이제 미사일이 움직이는 뭐 철로 같은 거고, 여기 이제 장비들이 있고, 여기에 텐트들이 있고, 이걸 분석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전문가들이 보긴 그런가 보군. 그냥 지난번에 또 베트남 전쟁 사진이라고 봐도 똑같네요. 이 사진 말고 이제 둥근 통처럼 생긴 긴 통처럼 생긴 것들이 여러 개 이제 찍힌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진짜 미사일을 찍은 사진이고 유명한 사진인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확인한 거죠. 이제 미국에서 이걸 보고 소련이 쿠바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 이제 물증을 잡은 거고,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이 미사일들을 핵탄두를 장착해 쏘게 되면 미국 동부가 초토화될 수 있기 때문에 동부라고 하면 워싱턴, 뉴욕 이런 데들이잖아요. 그야말로 코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죠. 바로 앞이니까. 지도를 보시면 이 쿠바하고 정말 플로리다하고 뭐 이렇게 헤엄쳐서 물론 그렇지 않겠죠. 아니겠지만 조련 원수는 선생님 수영 정도. 실력인데. 제가 의외로 수영을 좀 합니다만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운 데서 이제 이게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폭격을 해야 된다. 폭격을 하면 이제 사실 소련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죠. 거의. 근데 막판에 가서 극적으로 이제 타결 비슷하게 됐는데, 일단은 미국에서는 해상 봉쇄를 하고, 근데 소련에서 이제 핵 미사일들, 핵 무기들을 싣고 있는 이제 배가 온단 말이죠. 그 배를 막겠다. 소련은 통과하겠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기싸움을 시작을 해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소련 배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그 와중에 당시에 이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그 우리가 흔히 흐루시초프라고 부르던, 흐루시초프 아니에요? 요즘은 흐루쇼프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게요. 우리 발음이 옛날 역사책이나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도 바뀌네요, 발음이. 교과서에도 그렇게 배우는 예, 우리 다 흐루시초프라고 했는데 그렇게 발음 안 하나 봐요. 요즘은 전부 다 흐루쇼프라고 쓰더라고요. 요즘은 동경 그보다 도쿄 이렇게 베이징 이렇게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지 발음에 좀 맞게 하나 보죠. 예. 모르죠. 비슷한 건지 잘 모르겠고. 셋이 머리를 모아가지고 학교 나온 지도 오래돼서 뭐.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있죠. 통과. 통과. 근데 흐르쇼프가 또 흐르쇼프라고 그래. 우리 후르초프예요. 흐르쇼프가 원래 좀 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 사람이라 케네디한테 편지를 또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타협을 시작을 하고 한 100통쯤 편지가 주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협상을 끌어낸 것은 쿠바에서 소련이 철수를 하고 터키에서 미국이 철수를 하고 터키가 러시아 바로 앞에 있으니까 소련 앞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보고 이게 타결이 돼서 핵전쟁 위험을 지나쳐갔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미국이 상당한 위기 의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원쌤 잘 아시지만 그 전에 이 쿠바 미사일 이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쏴요. 그리고 최초 유인 우주선도 유리 가가린도 소련이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날간한 거예요. 소프트니크로 쐈을 때도 소프트니크 쇼크라고 미국 전체 사회가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는데 그 뒤에도 계속 소련에서 이렇게 이제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뭐가 나오냐 미사일 갭 논쟁이라는 게 나와요. 야, 소련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먼저 쐈는데 얘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ICBM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훨씬 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겁을 덜컥 먹고 뭐 나중에 이제 제대로 드러난 비교 과대평가를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과대평가를 생각 못하고 실제로 위기의식이 있었다고. 소련하고 그러면 타협을 해야겠다. 함부로 할 수는 없겠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루어진 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런 쿠바 미사일 위기에 하트라인이 정상 간에 지금 우리 남북 간에도 한 라인 이제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정상 간에 한 라인이 이제 설치가 되고 좀 더 뒤에 이제 70년대 그 데탕트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이게 냉전에서 좀 냉전이 좀 따뜻해져 가지고 이 화해의 시대를 맞는 이제 데탕트 시대를 맞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뿌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 탄도 미사일 하면 이렇게 무슨 탄도하면 이렇게 막 근데 공학, 뭐 수학 이렇게 엄청 복잡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초기에 요즘이야 컴퓨터라고 했습니다만 그 많은 계산을 예전에 지금 얼마나 큰 공학 계산기 그런 거를 했나요? 어떤 걸 했을까요? 그걸 위해서 바로 이런 물건이 만들어지는데 이 방 전체가 그냥 계산기라고 보시면 돼요. 애니악이라고 세계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전에도 계산 장치는 있었는데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진공관을 사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현대적 컴퓨터의 개념하고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게 30톤, 길이 30m. 인데 이 정도 되면 뭐 슈퍼컴퓨터일 것 같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핸드폰에 갖고 있는 계산 앱 있죠? 그거보다 못합니다. 그래요? 네, 그거보다 훨씬 못합니다. 아, 이제 그 여쭤보고 싶었어요. 핸드폰하고 비교해서 또. 예, 훨씬 못하죠. 그리고 최초 컴퓨터가 그 탄도 계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 이 당시에는 이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군밖에 없고 그 예산도 그렇고 이 탄도 계산이라는 게 사실 물리학적으로 그냥 뭐 공기를 빼고 뭐 진공 상태에 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쉽지만 실제로는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온도, 뭐 대기, 풍속 이런 건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 넣으려면 200단계의 계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요거 사람이 하게 되면은 뭐 20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시간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이 전쟁 상황에서 얘를 사용하게 되면 그 계산을 30초 만에 할 수가 있어요. 애니악의 성능은 1초에 덧셈을 5,000번, 그리고 곱셈 357번, 나눗셈 170번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계산 기계보다는 훨씬 빨랐지만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몇백 번, 몇천 번 정도는 명함을 내밀 수준은 아니죠. 네. 이제 진공관을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앰프 오디오 들을 때 쓰는 뭐 그런 거 네, 아닙니까? 오디오나 뭐 기타 앰프 이런 데 잘 들어가는데 원래 진공관이라는 거는 그냥 전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관 전구랑 비슷하다는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유리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필라멘트 있고 빛나고 열나고. 원래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면서 이 빛이 나오지만 동시에 여기서 그 전자가 움직인다는 거를 처음 알아내거든요. 그거를 발전시켜서 이제 빛 쪽으로 가서는 이제 전구가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전자 관련된 그 전자기학이나 전자공학적 관점에서 이 전자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그 관점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전자 제품에 쓰이게 된 게 진공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모체는 다 전구입니다, 그냥 백열 전구. 여기에는 17,468개의 진공관이 쓰였고 당시로서는 그 복잡한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탄도 계산 기계로 이제 쓰인 게 우리는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의 그냥 모체 바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뭐 GPS, 뭐 인터넷, 뭐 네. 컴퓨터 전부 다 분사해본 맞습니다. 전부 분사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무기가 과학기술 발전의 네. 촉매제 네. 역할하는 사례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죠. 네. 자, 얘기를 하면 할수록 참 대단한 대단한 분들 많고 대단한 기술 많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방 야상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애국심만으로 미 해군의 탄도미사일 연구팀에 들어간 여성 수학자의 어메이징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니미츠함, 그리고 차세대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운 해군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끈 해군 제독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와 제2차 세계대전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한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말입니다. 그럼 이 이지스 구축함 USS 호퍼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그레이스 머리 호퍼 제독입니다. 하지만 호퍼는 배나 전투기를 타고 전쟁터를 누빈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 군사력의 상징이라는 이지스 구축함에 그녀의 이름이 붙은 걸까요? 때는 1939년 바사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호퍼는 라디오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녀는 조국을 위해 일하고 싶었고 해군에 자원하는데요. 나이가 많고 체중 미달이라는 이유로 입대를 거절당합니다. 하지만 호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부 측에 소송을 거는데요. 3년 뒤 호퍼는 해군의 몸무게 제한 취소 판정을 받아내고 해군 장교 후보생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녀의 나이 37살이었죠. 호퍼는 이듬해 해군 함정국의 탄도미사일 연구팀에 배치됩니다. 그녀는 이 연구팀에서 컴퓨터를 처음 접하죠. 중년의 수학 교수였던 그녀가 미사일뿐만 아니라 컴퓨터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발명을 하게 될 줄 이때는 아무도 몰랐는데요. 탄도 사거리 계산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컴퓨터는 비싼 기계식 계산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사람이 일일이 수학적 코드와 명령어를 0과 1로 바꿔 입력해줘야 했고 한 번 계산을 하고 다음 계산을 하려면 수백 개의 케이블을 꽂았다 뽑아야 했죠.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한 호퍼는 모든 설계도와 계산식을 분석해 역사상 최초의 컴퓨터 설명서를 만듭니다. 미 해군은 그녀 덕분에 탄도 사거리 계산을 위한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졌고 계산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은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원했습니다. 호퍼는 전쟁 승리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매진하는데요. 그녀는 마침내 컴퓨터로 탄도 측정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이 시스템은 함정의 포탄 명중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데요. 저 꼭대기 둥근 물체 보이시죠? 유도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표적 자료를 추적 수집하는 사격 통제 장비로 자동으로 탄도 계산을 하는데요. 그녀의 시스템은 오늘날 이 사격 통제 장비의 기본 개념이 됐습니다. 1945년 8월 전쟁은 끝났지만 호퍼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컴퓨터 언어 연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의 연구에 회의적이었는데요. 그저 계산기 역할을 하던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호퍼의 노력은 최초의 컴퓨터 언어 코볼을 탄생시킵니다. 코볼이란 이진법 대신 영어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컴퓨터 언어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부터 일반인까지 쉽게 배울 수 있는데요. 호퍼 덕분에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인식, 분석하는 기계가 된 겁니다. 그녀는 이를 바탕으로 미 국방부의 전산화를 이끌죠. 그리고 오늘날
코볼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데 현금 자동 입출금기인 ATM의 대부분이 코볼로 작성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부의 행정 시스템과 일부 교통관리, 병원 정보 시스템의 핵심이 코볼인데요. 컴퓨터 오류를 뜻하는 버그의 개념 역시 그녀 때문에 생겨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호퍼는 작동을 멈춘 컴퓨터를 살펴보다 70번 진공관과 전선에 붙은 나방 한 마리를 발견하는데요. 그녀가 나방을 핀셋으로 제거하자 컴퓨터는 다시 돌아갔죠. 1945년 9월 9일 3시 45분 70번 나방 발견. 호퍼는 이 모든 걸 수첩에 기록했고 미 해군 박물관에 가면 이 수첩을 실제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1986년 호퍼는 80의 나이로 퇴역하며 미 해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제독이자 최고령 제독이 됩니다. 현재 호퍼는 죽고 없지만 그녀를 기리는 흔적은 미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호퍼함은 얼마 전에도 남중국해에서 임무를 수행했죠. 만약 호퍼가 해군에 지원하지 않았더라면 제2차 세계대전 미 해군은 낮은 탄도 명중률로 일본과의 해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고성능 계산기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르는데요. 미국인들은 그녀를 이렇게 부릅니다. Amazing Grace. I've received the highest award I'll ever receive, no matter how long I live, no matter how many more jobs I may have. And that has been the privilege and the responsibility of serving very proudly in the United States Navy. 네, 한 번의 실패를 딛고 다시 시도에 성공한 이거 진짜 어메이징한 얘기였습니다. 진짜 어메이징한 그레이스 인정. 네, 자 그럼 다시 미사일로 돌아가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걸프전에서 우리가 또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거 진짜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진짜 쇼킹했어요. 이걸 어떻게 맞추나 해갖고. 네. 예. 그 당시 영상 기억나세요? 이렇게 그 이라크군이 쏜 미사일을 그 사우디나 이스라엘에서 발사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렇게 불빛을 뿜면서 올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장면도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 CNN 등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면서 이게 좀 이제 스타덤에 올랐는데 그 이라크에서 이제 스커드라는 게 있고 또 스커드를 개량한 알 후세인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이게 47발을 쐈는데 45발을 패트리어트가 명중시켰다. 당시에 이제 패트리어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팩2형, 3형이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팩2형이었는데 그러니까 명중률이 47발 중에 45발이니까 97% 정도 돼서 이제 100발 100중인 걸로 당시에는 알려져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이 숫자가 상당히 과장돼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면 백발백중 얘기해줄만 하죠. 실제로 이제 전후에 이제 그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그 사우디에 배치된 패트리어트는 한 명중률 70%, 이스라엘에 배치된 거는 50% 정도를 기록했다고 그러고 또 일각에서는 뭐 실제로 한 40%밖에 안 됐다는 뭐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하여튼 그 뒤에 이제 패트리어트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개량돼서 이제 그 명중률을 전에보다는 훨씬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제 그것보다 당시에 이제 패트리어트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처음으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로 요격하는 이제 실전 사례를 만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미사일로 맞춰서 요격을 할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데에 어떤 면에서 이제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도 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상대의 뭐 공격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기술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이걸 요격을 하는 거죠? 패트리어트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정말 총알로 그렇죠. 화살 날아오는데 화살 쏴가지고 화살 쪼개버리고 뭐 이런 저게 가능하냐? 인간이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는 컴퓨터와 그 레이더와 그 항법 장치, 유도 장치 이런 것들이 전자기기들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지금은 이제 에린트라는 게 또 새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패트리어트 최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능동 유도 방식을 사용을 하고 패트리어트 뭐 PAC 1, 2 이런 거는 내부에 이제 탄두에 자격들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낮은 속도로 펼쳐지는 금속 산탄이 들어있어요. 자, 근처에서 터지면 이제 금속 산탄이 비처럼 이제 쏟아지면서 이제 적의 미사일을 파괴를 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예전에는 일단 목표를 발견하고 요격까지는 최소한 이제 2, 3분이 걸렸다면 얘는 45초면 가능해요. 예.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전자적인 그런 시스템 같은 게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이게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거죠. 예. 오늘 그 미사일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좀 미국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이제 그 러시아 좋아하시니까 이게 밸런스 맞추. 저 러시아 좋아하잖아요. 러시아 무기만 좋아하시는. AK-47 이런 얘기 좀 했다고. 아니 솔직히 러시아 미사일은 뭐 ICBM 뭐 그런 거 무슨 뭐 그런 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뭐 좀 없나요? 러시아 쪽은? 최근에 거는 이스칸데르라고도 하고 네. 이스칸더. 예, 이거는 이스칸더. 완전 아직 메칸더 그냥 이스칸더. 그런 얘기 하지 말죠. 이거는 완전 편집이네.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건 나토 코드명은 SS-26 스톤. 이게 나토에서 부른 이름이고요. 이스칸데르란 말은 그냥 알렉산더란 뜻이에요. 이건 알렉산더의 아랍식 발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렉산더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그럼 이제 이미지가 오죠. 그 많은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했던 그런 힘을 가졌던 사람이니까. 미사일 중에 대왕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 이미지를 이제 주려고 했던 거고, 요거는 이제 사정거리는 500km, 수출량은 좀 낮춰가지고 300km. 똑같은 거 가지면 안 되니까. 역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느 나라 전자제품은 내수용을 사야 된다. 메이드 인 뭐를 사야 되는데 메이드 인 뭐는 안 좋다 그런 얘기. 그렇죠. 내수용을. 예, 특히 무기는 그렇습니다. 예, 아, 무기는 무긴다 그런가요? 네. 어느 나라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거의? 아니 왜냐하면 무기는 잘못하면 나를 향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팔았다가 누구한테 지금 갈지 지금 몰라. 우방무게로 팔았지만 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우방이 되고 오늘의 우방이 내일이 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현존하는 미사일 중에 가장 뛰어난 생존력이란 말은 이제 요격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어 불능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순항 속도가 마하 7이 넘고 스커드가 한 마하 5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낙하 속도 이게 제일 빠를 텐데 이때는 마하 10 게다가 이제 20G의 회피 기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20G라면 우리가 받는 중력의 20배의 가속도를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회피 기동이라는 거는 이제 무게 중심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이렇게 좀 낙엽처럼 내려오는 그런 보통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이 포물선 궤도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요리조리 이렇게 저 변화를 주면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도 되나요? 이 탄도로 내려오면 굉장히 부담이 커요, 사실. 특히 사람이 탄 채로는. 그래서 미국 로켓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는 그 스페이스 셔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 같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좀 조정을 하면서. 네. 근데 소유주는 원래 전통적으로 그냥 탄도 비행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죠. 꽃갈처럼 생겨 이렇게 내려온 게 그건가요? 그렇죠. 그게 네. 내려오는데 네. 이제 그게 정말 중력의 힘으로 그대로 이제 중력 가속도를 다 받으면서 내려왔는데 그 이제 너무 힘드니까 어느 시점부터 이제 이 회피 기동 그 시스템을 넣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흔들리면서 이제 속도를 줄이는 그런 기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실제로 요격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 속도에 마하 10으로 내려오면서 최대 사거리가 500km라고 하지만 원체 빠르기 때문에 일단 쏘면은 5분 내로 이제 맞추게 되죠. 명중률도 지금 뭐 원형 공산 오차라고 있죠. 그 이스칸더르 M 같은 경우는 5에서 7m에서 최대 50m 사이에 50m는 이제 수출용, 내수용은 좋고 수출 정도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지금 원생님 잘 말씀해 첨언하자면 이게 이스칸더 미사일이 네. 우리하고도 이제 무관하지 않은 게 지난 2월에 이제 북한이 열병식을 했잖아요. 네. 그때 뭐 대부분 다 등장했던 미사일이 나왔는데 처음 공개되는 단거리 미사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스칸더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도 그 중에 이제 내수형이 아닌 수출형이 어떻게든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게 이제 그 말씀하신 그 회피 기동한다는 거 외에 북한 것도 이제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없다 해도 문제가 뭐냐면 보통 탄도미사일은 그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보통 날아오면 이 레이더가 탐지해서 아 쟤는 그러면 대충 몇 시간 몇 분쯤에는 이 정도 위치 있겠구나 해가지고 요격 미사일 주도해서 맞춘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근데- 애니악이 처음에 했던 게 그 계산이죠. 예. 근데 문제는 이스칸다르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280km다 그러면 7, 80km 고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한 50km까지만 올라가서 쭉 내려간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휘피기동까지 하니까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거고 미국도 실제로 그 러시아의 그 단거리 미사일 중에 가장 위협적으로 평가하는 탄도미사일 중에 위협적으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SS-26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패트리어트나 뭐 사드도 있지만 이 북한에 만약에 이게 이스칸다가 맞다면 새로운 요격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 얘기도 해봐야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탄도미사일 있죠? 예. 예. 자, 이게 이제 우리 최초의 탄도미사일인 백곰인데요. 백곰. 시뻘겋게 예, 이게 이제 1978년 9월 26일에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창건한 가운데 시험 발사에 성공을 해서 세계에서 당시 7번째의 그 탄도미사일 개발 보유국이 됐는데 이게 이제 시작된 거는 1970년대 초반이에요. 이제 비밀리에 극비리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산업적인 기반, 철강 산업이나 뭐 이런 것도 역량이 없었고 기술은 당연히 없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국에 의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을 벌린 게 유럽 국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액체연료가 아닌 고체연료이기 때문에 이 고체연료 관련해서는 미국의 이제 회사하고 이제 접근을 하고 그랬는데 당시 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추진했던 것 중 하나가 또 핵 개발 아닙니까? 근데 이 탄도미사일은 핵무기 운반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북한의 핵미사일도 그래서 이제 핵 개발 위협이 되는 건데 여간 그래서 미국이 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핵 개발만큼 굉장히 민감했어요. 여러 형태로 감시도 하고 압력도 가하고 그럼 서울에서 DMZ에서 평양까지가 대략 180km 이내입니다. 그래서 180km까지만 미사일을 개발하는 걸로 당시에 첩정도 아니에요. 그냥 그 우리 정부 부처 과장급하고 이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각 양의 그 서한 정도의 원래 문서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양의 각서처럼 돼 있고 그래서 미사일 지침이라는 형태로 해서 결국 계속 우리 족쇄로 작용을 하는데 여하간에 70년대 말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합의를 합니다. 예, 백곰은 근데 보면 미사일 중에 이제 나이키 허큘리스라는 지대공 미사일하고 거의 유형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뭔 문제가 있었냐면 나이키 허큘리스가 원래 지대공이지만 지대지도 됩니다. 그다음에 핵탄도 달 수가 있고 미군 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80년대 전두환 정권 들어서 쿠데타에서 이제 집권을 하니까 처음에 이제 승인을 못 받잖아요. 미국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이 상당히 좋지 않게 봤던 그 국방과학연구소의 미사일 팀을 해체를 합니다. 1980년대 초반에 미사일 팀을 해체를 해서 70년대에 어렵게 쌓았던 미사일 기술이 거의 날아가 버려요. 78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40년 전 아니에요? 40년 전에 이런 기술이 있었는데 예. 그 전두환 정권 그 들어오면서 그걸 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미국 압력에 따라서 없앤 거예요? 없앤 거죠. 그 기술을? 예, 그러니까 이 당시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북한보다 우리가 앞서 있었어요. 북한은 이런 미사일 못 만들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미사일 그 팀의 대량 해직 사태에 의해서 갭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해직된 뒤에 네. 바로 또 다시 살아납니다. 1983년에 아웅산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때 그럼 북한에 대한 응징보복 수단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긴 하는데 그게 한번 일단 이렇게 해체를 시켜놓으면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남들은 다 계속 네.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없앴다가 다시 만드는 그 거예요. 갭이 쉽게 회복이 안 되는데 여하간 그래서 그 다시 살아나서 만들어진 게 이제 현무라는 지대지 미사일이고요. 그 백곰하고 비슷한데 추진체가 보면 백곰의 경우는 그 로켓이 4개가 붙어 있어요, 일단에. 근데 이거는 현무는 단일 추진체 하나로 돼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노력에 의해서 1980년대 중후반에 이 현무 미사일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근데 또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네르크라는 게 그 당시에 국방과학연구소의 그 미사일 팀 직원이 한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대량 해직됐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그 당시엔 최고의 그 엘리트죠. 엘리트겠죠. 예, 예.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하던 세계적인 그 과학기술자를 우리가 초빙해서 모신 분도 많았기 때문에. 그럼 애국심 때문에 한국에 오시면 미국에도 조건 좋은데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셨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예. 그 당시 또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 갖고 그 배려도 해줬고.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사회각계, 학교, 연구소 뭐 이런 데로 가서
이분들이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분들이 뭐 오명 씨라든지 또 장관도 하시고 뭐 총리인가 굉장히 뭐 여러분들 높은 계신데 분이네, 아주, 예. ADD 출신들이 그래 우리 과학기술 발전에 상당한 많이 역할을 합니다. 이거 현무 요거 좀 어떻게 좀 자세한 스펙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현무는 그 88 올림픽 개최 앞두고 이제 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탄두는 한 450에서 600kg 정도 이중 목적 고폭탄이라고 하는데 이게 명중 오차는 100m 정도 100m 이내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미사일을 100발을 쐈을 때 목표물 중심으로 50발은 100m 이내에 반경 100m 이내에서 터지고 나머지 50발은 그 밖에 떨어진다 정도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 판정을 또 그렇게 하는군요. 네. 예. 그런데 이게 뭐 화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100m 정도는 그 안에서 이제 이 현무 탄도 안에 이 자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잖아요. 수백 개 자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반경 수백 미터 이내를 초토할 수 있으므로 100m 정도 밖에 떨어지는 건 아무 차이가 없다. 그런데 다 명중한다고 네. 보시면 그냥 되고요. 국산화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98% 정도 수준으로 국산화가 돼 있었고, 그래서 국산 미사일 중에 국산화율이 가장 높은 경우였고요. 한 발 가격은 한 10억 원. 또 아까 그 뭐 법률도 아니고 조약도 아닌 그 지침 때문에 또 180km 그 제한 받는 겁니까? 지침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뒤에 그 북한은 70년대는 우리보다 뒤졌지만 80년대 이후에 지속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 스커드, 노동, 뭐 긴 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1998년에 대포동 1호를 쏘는데 그게 이제 2,000km 이상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미사일이죠. 미사일로 전환할 경우 2001년도에 미사일 지침을 개정을 합니다. 180에서 300km 늘리는 걸로 개정을 하고 그 뒤에 이제 2012년에 다시 그러니까 11년 뒤에 2차 개정을 해요. 이때는 이제 800km까지 늘리는데 800km가 뭐냐면 이 남해안에서 북한 끝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 들어서 이 미사일 지침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됐어요. 북한이 뭐 아시지만 계속 뭐 ICBM까지 시험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거리를 무죄로 하는 거는 부담이 되고 대신에 그럼 뭐 탄두 중량을 풀자. 탄두 중량 제한을 500kg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뭐 2톤이든 3톤이든 무제한 사실상 무제한으로 하는 걸로 해서 풀자 해가지고 이 탄두 중량을 푸는 걸로 이제 지난해 말에 한미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무2의 경우 이제 탄도 미사일인데 뭐 A 300kg를 이제 A형으로 보통 하고요. 500kg짜리 있습니다. 500kg 현무2B. 그다음에 800kg를 현무2C라고 하고요. 현무2C 800kg까지 개발에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가 돼서 이제 작년에 북한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 우리가 대북 무력시 차원에서 이제 발사했던 미사일입니다. 이거는 미사일 탄두 부분의 앞부분에 밋밋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뾰족하네요. 네. 네. 연필심처럼. 근데 이거는 보세요. 앞부분에 오. 보조 날개가 있죠. 카나드가. 네. 그래서 이게 800km짜리는 보다 이제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 있게끔 이 탄두 부분에 이런 카나드라는 보조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방개혁 2.0이 발표인데 거기에 또 이 전술 탄도 미사일 전력이 또 강조가 됐다. 하여튼 뭐 그 미사일 위기 이후로 계속 이쪽에 좀 더 이렇게 뭔가 관심을 두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유사시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네. 우리가 때릴 수 있는 유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미사일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육군에 이제 보면 5대 게임 체인저라는 게 있어요. 전세만 하시는 게임이 아니고 예. 그 뭐 드론봇이라고 드론 플러스 로봇을 합친 것도 있고 뭐 기동분단이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미사일인데 뭐라고 표현하면 고위력 초정밀 미사일이라고 그래요. 위력이 크면서 아주 정확도가 높은 이제 그런 미사일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한국형 전술 탄도 미사일, 영어로 표현하면 KT-SSM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원래는 북한에 우리 전에 들었던 수도권 위협하는 장사정포를 잡으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장사정포가 아시다시피 DMZ 중심으로 배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은 굳이 멀리 나갈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한 120km 정도, 100km 이내였는데 조금 늘려서 이제 한 150km 안팎까지 날아갈 수가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작년 말까지 개발이 완료가 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가 될 예정인데 마침 영상이 있다고 영상을 보시죠. 영상. 1번 탄. 네.
2번 탄, 두 개네. 네, 연속 발사됩니다. 야, 저거 보면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 샷이 저렇게 좋아. 나와? 네, 저거 지금 골프 저기 거의 그림 홀인원급이네. 비슷한데 네, 거의 홀인원이죠. 벙커 안에가 지금 네. 어, 그래서 열 압력탄을 써서 이 벙커 입구까지 이렇게 공식적인 이제 정확도 CP는 한 2m 정도인데 150km 날아가서 2m면 대단한 거죠. 예, 2m면 오케이죠. 오케이죠.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얼핏 들었는데 얼마 전 시험했을 때는 이 깃발이 여기 있다면 바로 옆에 이렇게 그냥 거의 부딪히다시피 해서 맞추고 홀인원. 네, 거의 홀인원급의 그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고 놀랐습니다. 옆에서 떨어졌는데 그 입구에서 그냥 막 화염이 막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요. 요거는 보통 재래식 판두는 일단 그냥 폭약을 쓰잖아요. 폭약을 쓰니까 빵 터지는 그 힘만 가지고 있는데 이 열 압력탄은 안에 액체가 들어있어요. 그 가연성 액체 혼합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있는데 이게 뭐 산화 에틸렌이니 뭐 이런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들 뭐 프로필렌이니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목표에 가까워지면 1차로 이 액체들이 반경 수십 미터 이렇게 쫙 퍼집니다. 한번. 퍼진 이게 분무운이라고 그러죠. 이게 퍼지는데 그래 이게 퍼졌다 싶으면 그 다음에 이제 폭탄이 폭발을 하면서 이 기체에 점화를 시키게 돼요. 불이 잘 붙고 터지는 기체가 이미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2차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 온도 자체 초고온의 온도하고 이 압력 충격파로 그냥 밀어붙여서 이제 그 살상을 하게 되는 그런 기술이고 액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 작은 틈만 있어도 그 힘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밀폐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저런 식으로 저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아프간전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아프간의 동굴, 탈레반의 동굴 진지들 많았잖아요. 맞다. 동굴 갱도 속에 많이 숨어 있고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이거 투는 무슨 얘기예요? 투는 앞으로 이제 한 향후 20년 보고 바라보고 20년도 아니고요. 불과 몇 년 내로 목표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요? 아까 이제 두 발이 연속으로 발사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식 이동형은 이제 한 4개 정도를 한 다발로 묶어서 그런 이동형도 이제 개발한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 탄두 중량이 보통 이제 500kg 이하입니다. 이하인데 이 아까 고위력 미사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육군에서 게임 체인저로. 근데 고위력이라고 하면 1톤 정도도 아니고 한 2톤도 넘는 뭐 그런 미사일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탄두 중량이 커지면 당연히 그 위력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위력 커지니까 그 앞에 그 안에 뭐 자탄을 많이 실으면 넓은 지역을 초토할 수 있는 거고 이 관통탄을 실으면 보다 깊이 있는 지하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다음에 핵만 빼고 우리나라의 뭐 탄도미사일 요 스펙은 상당히 이제 좀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1970년대 이미 세계 7번째로 탄도미사일을 독자 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옛날 전두환 정부 시절에 의한 그 갭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 기술은 계속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 그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사거리는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제한 때문에 그 뭐 길게 만들 수는 없었지만 이 정확도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국에서도 뭐 미국 여러 나라에서 또 그 가장 그 우리가 탄도미사일 하면 이게 또 전술탄도. 예. 이게 짱이다 이렇게 뭐 최애가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최애라는 말이 상당히 좀 어려운 표현이. 예. 그 뭐 제일 아끼는 뭐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뭐 제일 좋아하는 제일 사랑하는 최애캐 이런 말. 가장 그 많이 거론되는 또 우리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에이테킨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우리가 MLRS라고 다연장 로켓이라고 있는데 그 발사대에 똑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발사대 미국 MLRS에는 총 12발에 227mm 다연장 로켓이 들어가는데 그 로켓 대신에 그 에이테킨스 미사일 2발을 똑같이 그 발사대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포장해 놓으면 몰라요. 이게 로켓인 미사일이. 이제 그런 위장 교란 효과도 있는데 여간간에 이 미사일은 그 한 발에 수백 개의 수리탄과 비슷한 위력을 갖는 자탄, 새끼탄두들이 있어가지고 축구장 한 서너 개 면적은 그냥 단숨에 초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2003년부터 도입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총 한 110여 발의 미사일이
도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참고로 주한미 사단에도 이 ATMQS 미사일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네. 저희 최애 미사일은 이스라엘판. 이스라엘이요? 예, 이스라엘판 에이타 김스라고 할 수 있는 로라라고. 아, 로라? 예. 이름이 예쁘네요. 이름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로라는 이스라엘 IAIA가 만든 이 장거리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데요. 이제 중량은 한 1.6톤 정도 되고 최대 사거리 400km. 그 정도 떨어진 목표를 10m 혹은 그 이하의 정밀도로 타격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정밀한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비가 굉장히 단순해서 발사관에 탑재해 놓고 7년 동안 그냥 놔둬도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죠. 녹도 안 쓸고 뭐 그러나 보죠. 그건 상당 수준입니다. 예, 굉장히 유리한 면이 해봤는지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인도와 터키에 수출도 됐고요. 아, 예. 또 이 로라 미사일은 이제 2017년 후반에 바다 위 선박에서 발사 시험을 완료를 해서 이제 해상 발사 탄도 미사일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 현무2C가 800kg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현무2C도 바다 위에서 쐈어요. 아. 바다 위 선박 위에서. 그래서 아마 이 이스라엘 미사일 발사 그 방식을 모방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죠. 네. 예. 그건 뭐 벤치마킹 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예. 1991년 걸프전 당시에 MLRS, 그러니까 뭐 다련장 뭐 그 로켓 떨어지는 걸 보고 미라 국군이 강철비, 스틸 레인이라는 이름 붙였다고 하는데요. 자, 강철비 이게 뭐 와 멀리서 보면 꽃빛처럼 보일 수 있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장철비가 아니라 뭔가 다 없어지고 하늘에서 진짜 꽃이 내리는 그런 날이 어디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완연한 보입니다. 다음 주 더욱더 흥미롭고 또 초유리에 맞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봄게임의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름은 뭐 이렇게 태풍처럼 뭐 이렇게 이름 짓는 뭐가 있나요? 막 짓나요? 노라? 노라 너무 웃기지 않나요? 노라? 오히려 조금 더 무서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그쵸, 어린애가 막 고기가 돌아버리고 하면 더 무서운 거니까. 그 뭐 공포 영화도 있잖아요.